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이 뭐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좀 센세이셔널한 이런 이제 단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 절벽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근데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상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 모델에서 현실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건데, 자, 그 상황 안에서 떨어지는 폭이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떨어지는 방향 안에서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방식들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전략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결국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돈 버는 방식이겠죠. 본인들의 뭐 고용이라든가 혹은 뭐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운용적인 측면도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선배 세대들은 기본 맥락이 뭐냐면 고성장 모델이거든요. 바로 고금리에 익숙한 방식으로서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인플레이션이 전제가 된 사고 체제, 그 안에서의 플러스 알파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 행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토지 신화라는 부동산 맹신으로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특히나 주식 같은 것들은 이제 고도 성장과 맞물려서 산업이 고도화되고요. 또 본인들도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판단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과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연령대들이 주식의 이제 확장 가능성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금리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KPI 자체도 금리 수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도 사실은 뭐 50대, 60대 많은 분들이 시장의 잠재 성장률이 이미 이제 2%, 3%밖에 되지 않는데 본인들의 1년 목표 이 성장률 같은 경우 한 10%, 20% 이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전체 평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 인플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와 디플레가 반복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바로 저금리에 익숙한 방식으로서의 투자나 자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돈 버는 질서나 원칙도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결국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타깃한 이 목표 수준도 굉장히 낮게 봐야 되는 것이고, 낮게 봐야 되는데 또 저성장이다 보니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가능성, 이 욕구는 더 커지겠죠. 결국 세분화된 방식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의 돈 버는 질서, 원칙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는 운용 방식들을 채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인구가 줄면요, 우리 양적으로 일단 잠재 고객들이 줄겠죠. 예를 들어 연령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라든가 우리 영유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 20대니까 바로 눈앞에서 이런 어떤 양적 인구의 고객의 감소 같은 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 고령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본격화되면 이제 그런 어떤 체감도가 높아질 거예요. 결국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결국 우리가 무한 경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구가 줄면 양적인 고객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또 질적인 변화까지 같이 맞물려서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잠재적인 고객이 줄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수익의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혹은 더 늘려야 되겠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불행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상황 안에서 무한 경쟁은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산업 구조는요, 우리 제조업이다, 유통이다, 서비스다 해서 이 업종별로 산업의 어떤 구간들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래서 상호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뭐 다각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들이 잘하는 방식으로의 다각화인 것이지 다른 영역에까지 감히 진출을 하려고 했던 상황들은 아니었죠.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규제를 통해 가지고 보호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눠갖기 이제 숫자 자체가 양적으로 줄었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시장을 확장시켜야 돼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결국 줄어든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보호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른 영역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공고했던 제조업의 기반과 이 서비스라는 게 영역 사이가 희소해진다,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상황 안에서의 결국 무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산토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산에 토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토끼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들을 채택을 했죠. 마케팅 전술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고객이 되어주세요 하는 굉장히 이제 뜨거운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확장을 시켰다면, 이제는 산에 토끼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안에 들어와 있는 집토끼죠. 이 산토끼가 아니라 집토끼로 확보된 기존 고객들이 필요한 새로운 욕구나 내용들도 여기 틀 안에서, 집 안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서의 수정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잘하는 게 사실은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우리 카카오 같은 우리 데이터 비즈니스 하는 쪽의 업종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뭐 초기 단계에 우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엄청난 적자도 냈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6, 7년 이상 적자 냈고 작년에 겨우 뭐 반짝 흑자를 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긴 시간에 적자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집토끼를 최대한 모으고 이 집토끼가 필요한 욕구들을 데이터로 분해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 안에서 다 제공하겠다는 투거든요.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의 핵심은 집토끼론의 달라진 무한 경쟁을 이겨내는 새로운 전략 전술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일단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필요한 욕구나 내용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로 시작을 했으나 플랫폼으로 무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무한 확장이 기존에 보호됐던 경쟁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업종 불문 혹은 산업군 간의 어떤 차이 불문, 굉장히 거센 이 무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구의 질적 변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경쟁자와 경합을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비 선호는 사라지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상 자기네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의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래처 혹은 비즈니스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본인들이 일상생활 전체를 커버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회사와 상품과 재화들을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 원스톱, 하나의 플랫폼에서 혹은 하나의 어떤 클릭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해주는 회사에 결국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충성 수요, 로열티 수요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그 영역을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산토끼론을 고도화시키는 전략들로 충성 소비들을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라든가 커뮤니티를 지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저 변수입니다. 근데 이 기저 변수가 변한다라는 거군요. 당연히 원인이 변하면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살아왔던 기본적인 제도와 철학들과 이 제도와 철학을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많은 제도나 정책들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과거의 모델을 그대로 이 변화한 현실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미스매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미스매칭의 선두주자가 바로 출산 감소입니다. 즉 과거에 추계를 했던 어떤 자료에서도 사실상 과거에 만들어졌던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인플레이의 고도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전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현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이 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과거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칭과 엇박자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발생한다면 이 불행의 원인은 찾고 찾아서 들어가면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에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구는 경제의 전부다, 산업의 전부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노동 사이드로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청년들, MZ세대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애정을 갖고 정책 변화라든가 제도 개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사회에 입직할 때 여전히 많은 경쟁을 뚫고 사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즉 인구 보너스라는 게 고정관념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사회에 입직하는 친구들은 20, 30년 전에 태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태어난 친구보다는 훨씬 그 인구 경합이 적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970년, 71년생은 연간 100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 입직하고 있는 2000년대 전후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50만대, 60만대예요. 벌써 2분의 1로 줄었거든요. 당연히 노동의 공급원으로서 숫자의 절대 모수가 감소했습니다. 바로 적재적소의 노동을, 즉 직원을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대기업조차도 MZ세대의 적절한 인원수의 일자리를 고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렵게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도 많고요. 결국 노동력 부족 사태가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생산의 결과가 만들어진 소비 사이드인데 줄어든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스테지와 아이들로부터 시작했던 우리 X세대 꼰대들이 벌써 50대, 60대가 됐고요. 곧 지나면 이제 65세에 진입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중년과 고령자들이 발생할 텐데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성의 어떤 산업의 구조와 새로운 욕구와의 어떤 불만 지점들, 불편 지점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 양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장의 변화, 산업의 변화, 욕구의 변화들이 사실상 동시다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런 혼란들이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겠으나 기회일 수도 있는 분기점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체절명의 고비사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양적으로도 변합니다만 질적으로도 변하죠. 이 양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전체 모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사이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마켓시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질적인 변화는 소위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소비 연령대에 달했을 때에 발생하는 질적인 변화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는 주제하다시피 이미 선진국이에요. 우리 주요 국제 통계에서 한진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이란 얘기는 뭐냐면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내구 소비재의 교환 수요 말고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성숙 사회죠. 이미 삶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건을 사주세요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졌어요. 이제 내구 연한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교체하는 것들,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체 수요는 있겠습니다만 교체 수요 빼고 나서는 일상재, 우리가 늘상적으로 반복 구매가 소매가 발생하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 확장이 거의 어려워졌죠. 그게 사실은 소위 많은 제조업체들이 지금 직면한 시장 확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수가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을 찾아가 가지고 중국이다, 인도다, 뭐다 찾아가서 이제 소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질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소비 수준의 변화라는 것도 어쩌면 양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장과 영향력을 구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MZ세대보다 즉각적이고 잠재력이 더 있는 우리 인구 그룹 구조는요, 이른바 이제 고령화에 진입하시는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 베이비 부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념이에요. 1955년부터 63년생 구간에 태어나신 분들 대략 한 720만 정도가 지금 생존해 계신데, 부머라는 표현처럼 앞뒤 세대와 구분되게 독특하게 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가정부터 잘못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에 따르면 1955년생부터 75년 구간에 있는 20년 구간이 사실은 베이비 부머예요. 왜냐하면 그럼 63년생보다 64년생이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통계를 봐도 64년생이 63년생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는 연간 평균 해야 70만, 80만이에요. 근데 70년, 71년생은 100만입니다. 이 100만을 빼고 부머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죠. 결국 55년부터 75년에 태어나신 이 20년 구간의 숫자가 또 몇 명이냐? 1700만이에요. 20년 구간인데 1700만이라는 얘기는 거의 90만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연평균 평균으로 따졌을 때. 자, 이분들이 지금 어떤 구간에 가 있냐? 바로 55년생이죠. 베이비 붐의 선두 세대가 재작년부터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101만을 기록했던 이분들이 50대 초중이에요. 결국 중년과 고령을 커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체 생산 가능 인구에서 1700만은 굉장히 큰 집단들입니다. 근데 이 집단들이 사실상 이제 앞으로 65세 인구에 이제 하나하나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펼쳤던 65세 이후의 소비 시장과 지금 1700만들이 진입하는 새로운 달라진 중년들이 진입하는, 저는 요즘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요즘 어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욕구라든가 어떤 가능성과 가치들은 그 전에 선배 세대랑은 또렷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경제력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생애 전체에 걸쳐서 고성장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가치관도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펼쳐낼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구 감소가 만들어낼 위기를 어쩌면 벌충하고도 남을 정도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 가능성을 그대로 보고 놓칠 게 아니라 새롭게 발굴하고 산업화, 시장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어쩌면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미래의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최대 산업은 사회보장이 될 겁니다. 사회보장을 분해하면 간병과 의료, 복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1955년부터 75년 20년 구간의 베이비 부모가 1700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65세에 차근차근 진입합니다. 앞으로 러프하게 20년 후가 되면 1700만이 65세 이상에 진입하는 거고요. 또 75세 이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아파집니다. 바로 유병 연령대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평균 수명인 85세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를 간병과 의료라는 게 필수제로 옆에 두면서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시니어 산업이라고 표현할 때 그 선배 세대들의 간병과 의료는요, 세 발의 피였죠. 절대 인구도 작았고요. 또 구매력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또 특히나 재정이 좋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복지로 일정 부분 커버가 가능했죠. 이 1700만이 진입하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간병과 의료 시장은요, 공공복지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수도 많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1700만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도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공공복지만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욕구의 세분화라든가 고급화,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한국의 내수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선진국이 됐고요. 이미 이제 구매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관의 변화인 것인데, 이 가치관, 인생관들이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과거처럼 하나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욕구보다는 적어도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구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나의 행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선한 의지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거에 가중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소비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특히나 MZ세대, 선진국에서 태어난 분들의 그 후속 세대들인데요. 이분들의 어떤 그 소비 성향들은 양적인 어떤 확장을 통한 본인들의 만족보다는 질적인, 그리고 나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0대, 60대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비 행태들을 많이 하게 되죠. MZ세대가. 대표적인 게, 밥은 예를 들어 뭐 4,000원, 5,000원짜리 라면을 먹는데 커피는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 먹고요. 실제 우리 가치 소비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 ESG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구 생태계를 지키고요. 북극곰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탐욕적이고 착취적인 구조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들을 갖는, 이런 거에 본인들의 어떤 지갑을 열고 구매력을 발휘하는 거에서 본인의 편익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출현들이 사실은 기존 선배 세대들의 양적 성장에 익숙한 그런 구조와는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 차별적인 양상이 드디어 시장의 한 축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지구와 함께 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제가 새로운 소비의 키워드로 강력하게 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55년부터 75년 구간의 1700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성 소비에 익숙하신 분들이죠. 자, 문제는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시절들은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평균 수명은 또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20년 구간이 아니라 한 40년 구간, 즉 85, 6세 정도 수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30년 이상의 반복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복 소비를 하나의 축 안에서 집토끼처럼 소위 공략하고 그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당연히 바깥에 찾아가지고 다시 이 탐색 비용을 들고요, 또 이 교환 비용을 들고요 하는 이런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상황 안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충성화된 방식으로서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데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우리 시니어 마켓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간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 파트 쪽에서는 이런 중년, 요즘 어른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성을 선점하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는 많아지고 출산 때문에 이제 취약 연령들은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 연령 산업의 이제 초기 단계인 그 영유아 산업부터 시작한 교육 시장 쪽, 이쪽은 굉장히 아마 줄어들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한국이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총인구도 한국보다 일찍 줄었던 일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성장과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려서 줄어든 이 희소화된 자녀들을 더 잘 키워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양적인 숫자는 줄어도 질적으로 투하될 수 있는 고급화나 세분화 전략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당 부가가치를 키워내는 게 부모의 욕구와 맞물려서 더 많은 투하 자본들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어쩌면 인구 구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염려 같은 것들은 거의 없다. 사양화의 전제는 움직이지 않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경직되고 고정적일 때 그건 당연히 사양화가 되는 거고요. 이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 틈새라든가 새로운 욕구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게끔 아마 공급을 시켜주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사양 산업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위기보다 기회에 연결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가 있을 겁니다. 목표 설정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좀 세우는 걸 좀 지양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사람의 본능이나 욕구라는 것이 이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어떤 선택입니다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평균치의 자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 잘 찾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로 새로운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간에 앞으로의 아마 상품의 고도화, 구조화는 더 커질 거예요. 그 안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실현하고 또 구축하는 방식으로서의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인구 집중, 즉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요,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결국 수도권이라는 게 많은 자원들을 클러스터 기능을 노려서요. 또 분업도 많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이 굉장히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자원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이 과도하게 이제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결국 서울 수도권이 이제 다 합하면 한 12% 남한 면적의 12% 정도가 되는데 전체 인구의 52%거든요.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까지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전 세계 수도 메트로폴리탄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높아야 30%고요. 보통 주요 선진국들도 20%에서 30% 안쪽에서 소위 수도권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한 3, 40년 이상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 가야 되죠. 이 맥락 때문에 서울로의 과도한 밀집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축적이 됐고 그 결과 사실은 60%에 준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도시화율을 자랑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구가 감소할수록 서울 수도권으로의 진입은 안타깝지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분업이 고도화되어 있고 일자리가 있고요. 또 많은 이 SOC 인프라가 구비된 서울 수도권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과도한 이 블랙홀화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의 확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블랙홀화는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것이죠. 이론적이라면 서울에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본인들의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늘어나는데 그치는데 지출해야 될 생활비, 물가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엇박자가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서울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기성세대는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자원량이 부족한 후속 세대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을 떠나야 되겠죠. 처음에 서울에 살기 위해 들어왔으나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쫓겨나는 수가 되는 거고요. 혹은 서울에 못 들어오니까 경기권에 잔류해서 서울에 언젠가 들어와야지 라는 자원들이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자원이 다 몰려있는 서울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서울이 가지고 있는 밀집에 대한 포화가 사실은 이제 목에 찬 상황이고요. 그것들이 어쩌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서의 서울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직주락의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직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또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SOC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단일 공간에서 제공될 때 해당 공간 안에 소위 사람들은 잔류하게 되겠죠. 사람이 잔류해야 노동도 발생하고 소득도 발생하고 또 생산도 나오고 소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재정도 확충되고 조세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바로 그 균열 때문에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원들이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긴 시간 동안 중앙 집권 체제를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연방제 국가인 서구 사회와 달리 굉장히 한 곳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몰려드는데 이 공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즉 수요나 욕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의 수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부동산처럼 원천적으로 제한적인 재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의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결국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결과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고 그게 사실은 이제 기성의 세대와 신흥 세대 간의 자원 확보의 경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에 쏠림이 있다는 것은 그 쏠림이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어떤 성장 같은 것들은 가능한데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의 분업의 형태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영내의 분업 구조가 탄탄해야 한쪽에서의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안전판이 생기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고도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짜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사실은 바깥에서 잘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많이 갔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적인 고도 성장이라는 한국적 모델이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 목에 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도 이미 이제 꼬꾸러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국가에서 수출입과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상수지까지도 이제 적자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기능했던 굉장히 좋은 선순환적인 효과가 더는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어쩌면 어떤 새로운 전략들에 대한 가능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게 국내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많은 자원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농산 어촌이라고 표현되는 지방 지역은요, 지금 지속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어요. 결국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농산어촌이 사실은 영내 분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화들을 만들어내서 또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하고요. 또 서울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해서 또 지방에 떨어뜨려주는 이런 영내 분업이 탄탄해야 역외에서의 분업 구조도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한국 사회는 과도한 서울 집중 때문에 도농 간의 순환 경제, 즉 영내 분업이 이미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 지역에 있는 그나마의 자원들도 생존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다시 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들어야 되는 이런 불균형과 비정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농 불균형은 한국적인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는 어떤가라고 놓고 보면 되겠죠. 해외에서는 도농 불균형이라는 이슈가 사회 의제가 될 리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태리,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연방제 국가예요. 연방제 국가는요, 지역 단위 안에서 내생적으로 순환 경제를 완성합니다. 결국 이 많은 이 연방제의 연방에 속하는 그 로컬 단위 하나하나가 자족 기능과 이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굳이 수도권으로의 사회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울 수도권에 가지 않으면 교육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됩니다. 근데 이들 연방제 국가에서는 연방 안에서 이미 자체적이고 순환적인 방식으로서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수요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립대가 굉장히 큰 명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만 하더라도 주립대만 가면 충분한 거예요. 굳이 뭐 아이버리그에 가야 될 독특한 이유가 있다면 뭐 이동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영내 안에서의 분업구조, 그 분업구조 안에서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서의 산업이라든가 순환이라든가 경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처럼 도농 간의 불균형이 펼쳐질 리가 생각보다는 적은 것이죠. 결국 신도시의 탄생이라는 것도 도시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교육과 취업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으니까 수도권에 몰려드는데, 수도권이라는 게 어차피 한정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수도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도시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심일수록 굉장히 이제 지가라든가 부동산 값이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편리하고 지가도 저렴하고 또 교통도 같이 확충되다 보니 도시 확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형의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이 신도시라는 것은 이 개발경제 당시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 확장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바깥으로 확장되는 방식들이 옳은 것인가, 혹은 확장됐을 때 수요는 그렇다면 뒷받침이 될 것인가, 그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경기도 인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지자체하고 경합을 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매번 이기는 승자 지역이 경기도였더랬죠. 서울하고도 이겼죠. 서울 인구가 빠지면 경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서울이 워낙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경기에 잔류하면서 서울에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모색할 수도 있겠죠. 결국 경기는 이쪽 저쪽에서 다 원심력과 구심력 전부 다 흡수하는 방식으로서의 경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실제 인구도 벌써 한 1,300만이 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서울 인구가 950만에 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GRDP도 이미 경기가 서울을 능가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 경기 인구조차도 2022년 기준에 총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서 월별 데이터로는 마이너스 감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앞으로 경기 인구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에 몰려있는, 즉 서울에서 서울의 직업과 경기의 주거를 적절하게 타협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생활 기반 인프라가 과잉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의 부동산 이슈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데 지출해야 될 물가 수준은 커지기 때문이고요. 이거의 충격들이 사실은 이제 자원량이 부족한 후속 세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주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1000만 인구가 지금 이제 950만까지 줄어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을 원합니다. 서울에 자원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죠. 특히나 최근에는요, 재미난 것이 원래는 사실상 고령 인구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한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되게 안전 자산 위주로 재편하게 되고,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사회 이동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 생애 모형의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지방 권역에 있는 75세 이상 인구가 서울로의 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 3구로의 지방 고령, 초고령 인구죠. 75세 이상이니 이들의 사회 전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청년도 서울이 가져가고 금융도 서울이 가져가고 기업도 서울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초고령 인구는 아닐 줄 알았더니 초고령 인구도 결국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간병과 의료 시설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수요들을 누리기 위해서 특히나 지방 지역에 사는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75세 이상의 사회 전입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3구 쪽에 집중되는 게 강남 3구의 의료와 간병시설들이 비교적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환자까지도 서울이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결국 대낮에 사실상 우리 읍면동의 이제 소재지를 가도요, 차량 이동도 거의 없고요,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20, 30대처럼 보이는데 걸어 다닌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 연수생들일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사실은 청년 인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권 같은 경우에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잔류하고 정주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숙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키우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요.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으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생활 기반 시설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이 두 가지만 사실상 보강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문제는 가장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사실상 멀쩡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못 버티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교육과 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그 합리성, 그 다음에 경제성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장이 없고 고객이 없는데 잔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0, 30년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다양한 인식과 접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벌써 시작했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구조, 즉 고성장으로 바꾸거나 혹은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들은 한 축에서 길게 추진을 하되,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도농 간의 불균형이라도 최소한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결국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자원이라든가 집중도를 조금 분산시키는 방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방 안에서 자생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지방판 직주락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델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 문제는 지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의 어떤 복원이라든가 활성화에 기업의 새로운 역할들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 집권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권한 같은 것들을 지방이 좀 떨어뜨려 주면서 준비된 개인, 기업, 시장들이 다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한 가장 큰 대전제는 바로 기본값의 재구성입니다. 디폴트의 재구성이에요. 우리의 디폴트는 1960년대 만들어진 고도성장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미 고도성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디폴트를 여전히 강조하니 20대, 30대는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위험보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디폴트는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본값은 늘 바뀝니다. 관역이 바뀌는데 사수가 앉아서 고정돼서 활을 쏜다면 맞출 수가 없죠. 관역이 바뀌면 사수도 바뀌어야 됩니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들을, 구조들을 바꿔주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굉장히 큰 담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보다 갈수록 더 심화되고 확산되고 또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아마 갈등의 고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인구 얘기를 하면 그 위기라는 공포를 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공포를 팔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1.0 버전을 만들었다면 선진국형의 지속 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 버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 저희의 부모님 세대들은요, 후진국에 태어나신 분들이, 즉 고도 성장을 추동하신, 이끌었던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고요, X세대로 불리는 중년들이 새로운 삶의 모형들을 하나하나 실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중년들의 등장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개도국의 이 3세대가 단일 공간 안에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한국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세대가 서로 경합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잘 끄집어내서 그들 스스로가 따로따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약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내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2022년 0.78명까지 찍었습니다. 2.1명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한국은 1983년에 2.1명을 하향 돌파했고요. 2003년도에 1.3명이라고 하는 인구 위기선도 이제 하향을 돌파를 했고요. 2018년부터는 이제 1명 이하도 깨기 시작하면서 지금 5년 연속 1명 이하의 기록. 특히나 작년 2022년에 는 0.78명까지 찍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감히 예측도 하지 못했고요. 특히나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도 아닌 이 표준 편차 밖에 월등히 벗어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산 감소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이제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이제 막 많은 것을 원하는 이 청년 세대들의 입직 상황에서의 대결 구도가 사실은 후속 세대에게 많은 자원의 가능성을 던져주지 않게 되겠죠. 그 결과 소위 위험한 카드일 수밖에 없는 가족의 분화라든가 결혼 혹은 출산이라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 이른바 가치관의 변화들도 출산과 이 커리어, 이 두 가지를 놓고 철저하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 결혼, 출산, 이 가족의 분화라는 카드보다는 커리어, 이 잡과 관련돼 있는 일에 대한 장기 지속성이 훨씬 더 비용 대비 편익이 좋다라는 결론에 닿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 감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진입, 이른바 교육이라든가 취업을 원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고밀도 공간이 되고요. 고밀도 공간이라는 것은 저출산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밀도 공간이기 때문에 고출산이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으로의 진입 같은 것들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냐? 개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의 지향점이라는 게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입신양명의 모델이에요.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거든요. 근데 고학력 대기업이어서 인생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면 굉장히 다행히 서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라는 게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자원 배분, 그 속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한정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들, 또 특히나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발생하는 한국 특유의 유교적인 관념들이 녹여든 독박 육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여성 인구들의 출산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에 입직하게 될 때 남녀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고한 이제 기성 모델이라는 게 남성 전업, 여성 가사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차별적인 분류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죠. 희석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많은 질서는 아빠는 잡, 일을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을 얻고요. 엄마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역할
역할로 분화된 방식으로서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낳는 방식들을 채택을 해왔는데, 소위 고학력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동시에 남녀 간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도 많이 제거가 됐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이 특히나 이제 커리어와 출산 이 두 가지를 이제 냉정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특히나 자녀 한 명에게 투하되는 어떤 그 가정 안에서의 자원의 총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고비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어지간한 맞벌이의 근로소득으로도 자녀 한 명도 제대로 키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 연령대의 자녀의 과도한 교육, 이른바 사교육의 의존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또 굉장히 잘 키워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보니까 과도한 이 자녀의 자원 투입 분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판단할 때 한정된 자원들을 자녀에게 투입하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충체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자녀의 출산 카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론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자녀의 효용이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특히나 결혼이라든가 출산의 카드도 비용이 얼마인데 뽑아낼 수 있는 편익이 얼마냐라는 이제 경제적 선호 현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게리 베커라는 학자가 이제 분석한 자녀의 편익론에 따르면, 소위 이제 자녀를 낳는 이유는 노동의 기능이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소득이 단절될 때 보험의 기능으로서의 이제 자녀의 존재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유희의 기능. 말 그대로 이제 전형적인 부모가 자녀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굉장히 해피해지는 방식으로서 이 세 가지 효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돼버렸죠. 반면에 자녀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만 자녀 하나를 20세까지 이제 키우는 시점까지, 대학교까지 키우는 시점까지 보통 한 3, 4억 정도가 든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직접적인 비용에 불과한 거고요. 즉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부모가 내려놔야 될 편익의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려서 젊은 우리 MZ세대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현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현실과 자녀의 미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들이 사실은 총체적인 고비용 구조라는 부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자녀를 낳지 않거나 추후에 낳으려고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요, 가족의 분화, 특히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경직적인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혼외자 국제 비교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법적 혼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2.4명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100명이 나왔을 때 2~3명 정도가 혼외자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국제 비교의 결과 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보통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결혼이라는 허들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분화하는 문화나 인식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반면에, 어쩌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식이라는 게 사실은 80억의 상식에 가까운데, 우리 5천만의 상식은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결혼 한 번에 이 짧은 몇 시간의 이벤트를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써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게 이 두 사람의 어떤 결합이 아니라 양가의 이제 결합이다 보니까 주거와 고용, 일자리죠. 이 두 가지의 그 안정성이 이 양가의 결합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거든요. 단판에 이 이벤트를 위해서도 그에게 돈이 이제 투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 바로 고용과 또 우리 신접살림을 하는 이 주거, 이 두 가지가 과연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 찬스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20대, 30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MZ세대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과도한 고비용 구조의 결혼 허들을 통과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본인의 현실 만족에 여러 가지 카드들,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관성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반전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더 떨어질 것이냐 이 이슈인데, 적어도 인구의 변화, 즉 출산율의 반전과 관련돼 있는 선행 사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희귀합니다. 잘 없어요. 결국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라는 트렌드에 진입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1명을 하향 돌파했습니다만, 지금 한 20~30년에 걸쳐 가지고 1.6명 수준으로의 이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목표도 그렇습니다만 반전이 가능할 거야 라는 이제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출산율의 반전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출산율이 반전된다 하더라도 출산화 숫자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율이 아무리 올라도 모수인
전체적인 20대, 30대의 절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량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뭐 0.5까지 떨어진다, 0.4까지 떨어진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양적 총량 자체의 감소는 불가피한 얘기다. 따라서 인구와 관련된 대응 정책도 반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완화하거나 소위 떨어지는 폭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혹은 그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한국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1.3명 이하 또 1명 이하 0.78명까지 떨어졌던,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이 지금 한국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유는 본인들도 지금 찍지 않았던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너네 한국 사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런 포인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이 저성장의 구조 안에서 저출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안착될 수 있는가에 사실은 방점을 찍고 그런 식의 어떤 목표 설정과 실행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5년이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제다 보니 강력한 리더십과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정책적 연속성이라는 게 사실 5년이 이제 시한부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5년 안에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한 반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 단계는 또 새로운 리더십이 그것들을 똑같이 또 인식을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졌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게 공감이 된다면 이 5년을 잘 사용해서 조금은 장기 지속적인 비전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철학 혹은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절호의 찬스라는 차원에서 이 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적인 특수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제 상황인데요.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논쟁인데, 특히나 추세적인 차원에서 이제 2018년에 우리가 1명 이하를 깼고요. 지금 5년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이 5년 연속이 평균 한 0.05명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0.98, 0.92, 0.86, 0.8 하나에 이제 작년에 0.78까지 해서 조금 덜 줄어들었죠. 작년에는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서 결혼이 좀 늘어났죠. 결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이 조금 더 아마 저지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5년의 평균치가 매년 마이너스 0.05명씩 떨어졌다면, 감소했다면 0.78을 0.05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14, 15년 후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한국의 출산율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 무대응 혹은 이 상황 인식에 대한 어떤 부재가 반복이 된다면 적어도 0.5 수준까지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비율에 대한 변화보다 사실은 전체 출산화 수가 가지고 있는 총량에 대한 변화, 이 총량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2022년에 우리가 25만 명이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25만이 10만, 5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만약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0.9가 되든 1이 되든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호의 위기의식이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해서 더는 떨어지지 않고,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응은 나서야 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각별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이제 개인들의 각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사실은 인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분해할 때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로 분해를 많이 하죠. 즉 노동의 공급원으로서, 그 다음에 소비의 주요 근거로서 인구라는 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구가 변하면 결국에는 수요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급도 변하겠죠. 시장도 변합니다. 모델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사회 변화 때문에 인구가 변화합니다만, 또 인구 변화가 사회를 또 한층 빠른 속도로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메비우스의 띠처럼 물고 묵히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 전후방의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어떤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도 인구 때문이고 우리가 불행한 것도 인구 때문입니다. 결국 층층이 있는 많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나서 가장 밑단에 들어간다면 진원지에 있는 것은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가 사실은 새로운 사회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대개 2.1명 이하의 인구 유지선을 깼습니다.
4, 50년 전에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이 됐죠. 이대로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4,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한국이 뭐 15년 동안 280조를 썼다고 얘기합니다만 선진국들은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 다각적인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의 하향 돌파가 1.6명 수준, 적어도 OECD의 평균치는 1.6명 수준에 수렴하거든요. 결국 한 40년, 50년에 걸쳐가지고 한 0.5 정도 떨어지는 수준까지 이 하방 경제성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총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총인구 감소 국가는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나머지 주요 선진국들은요, 국제 유입분 때문에, 특히나 유럽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미,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남미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국제 유입분 때문에 총인구는 늘어납니다. 특히나 그렇게 유입되는 국제 이민자들은 또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다 보니까 하방 경제성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한국도 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배우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국제 유입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특히나 이민과 관련돼 있는 민족주의적인 감각들, 국수주의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율의 반등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주요 선진국 대개 보면 뭐 프랑스라든가 혹은 북구 모델, 북유럽을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한국이 그대로 따라서 쫓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행의 힌트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출산 감소를 만드는 구조적인 변화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 여기에다가 적어도 한국적인 특수성만큼은 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저성장을 고성장으로 바꾸면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미 이 정도로 바뀌어 있는데 이걸 다시 고리타분한 과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조금의 미세적인 정책들이 축적이 되면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하지 않아야 될 건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추계 범위를 벗어나는 과격한 인구 감소를 만들어냈던 한국적인 특수성만큼은 좀 먼저 깨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도농 간의 불균형 이슈, 즉 고밀도 공간에 들어와서 저출산을 만들어내는 이 문제들. 0.78명인데요. 서울은 0.59명이에요. 결국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런 출산 감소가 더 빨리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서울의 과도한 집중도를 좀 분화시키고요. 또한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게 엄마의 독박 육아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처럼 이 남녀 간의 가사 배분 율이 굉장히 차별적인 국가도 잘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사도 사실은 이제 남녀 간에 같이 해야 되는 구조, 그걸 통해 가지고 독박 육아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소위 엄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와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들이 가정 안에서는 남편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직장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맡기고 또 엄마의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서의 총체적인 접근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한국이기 때문에 출산을 더 한층 감소시키는 원인이거든요. 이런 한국적인 특수성만이라도 사실은 우선해서 좀 접근한다면 출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